그럼 내 부인이죠 라고 하는 확증 편향이 생긴 거죠. 그럼 가족 중에 누가 범인이다. 당연히 범인이죠. 이런 어떤 틀이 생기면은 네. 누가 범인이고. 그걸 강력하게 추정을 하는 그렇죠. 준비가 그러니까 돼. 이것은 네.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악몽, 그 악몽 같은 비극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그리고 여느 때처럼 평범했던 그날 찾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월드컵으로 들썩이던 2002년 6월 5일 학교 수업을 마치고 오후 5시쯤 집으로 돌아온 고등학생 아들은 문을 열고 제일 먼저 엄마를 찾았습니다. 몸이 불편한 남편을 대신해 대리운전을 하며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셨던 엄마 이정란 씨. 그날은 오랜만에 이 씨의 휴가일이었고 하루 종일 집에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어디에서도 엄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녁을 준비한 듯 부엌엔 저녁거리가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녁을 준비하다가 잠시 외출을 한 것일까.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집안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초여름의 무더운 날씨에도 베란다의 문은 꽉 닫혀 있었고 식탁 의자 중 하나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집안 상황을 보고 아들은 엄마가 청소를 하는 중이었나 생각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하려고 거실 전화기를 집어든 아들. 하지만 신호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화기선에 꽂혀있는 안방으로 들어가니 코드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대체 어찌된 일일까? 가족들은 밤새 이정란 씨를 기다렸습니다. 한 번도 연락 없이 집을 비운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까지도 이정란 씨가 들어오지 않자 남편은 범죄를 의심했습니다. 부부는 남편의 명의로 된 통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통장 내용을 조회했고 아내가 실종됐던 어제 체크카드로 1,000만 원이 인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평소 100원짜리 하나도 아껴 쓰던 아내였습니다. 게다가 그 1,000만 원은 몇 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 판정을 받을 때 합의금으로 받은 돈이었습니다. 남편은 뭔가 바꾼 돈이라 절대 손도 대지 않았던 아내. 남편은 바로 경찰서에 찾아갔고 아내가 실종됐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아내가 실종된 것이 아니라 바람이 나서 가출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1,000만 원을 인출한 것이 그 증거라고 했습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다며 남자와 놀러 갔을 테니 며칠만 기다리면 올 거라고 말하며 남편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파트를 듣고 왔는데요. 유명한 사건이죠. 청주에서 한 가정집 주부가 실종되면서 사건이 시작됐는데, 당시에 이제 강제로 침입을 하는 적은 없었다고 해요. 당시 사건 현장 보고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가정주부가 혼자 있는 대낮에 네. 이런 상황에서 문을 안 잠궈 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아는 사람도 있고 이럴 테니까. 네. 그러면 침입의 방법이 예를 들면 굳이 강제 침입을 할 이유가 없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전혀 모르는 외부인에 의한 강제 침입 흔적을 찾는 것 자체는 사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갑자기 사라졌어? 이거 가출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주방에 썰다 남은 반찬 야채들 같은 게 있어도 이게 만일 전형적으로 그냥 가출한 분도 이렇게 썰어 놓다가 나갈 수가 그렇죠. 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그 사라지신 분의 심리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인출한 것을 이 남편은 이거 봐라 강도를 당한 흔적 아니냐라고 해석을 했지만 경찰은 이거 봐라 이게 오히려 바람의 흔적이다라고 해석을 좀 달리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2002년이거든요. 네. 강원수 사건 이전에는 실제로 성인 실종은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실종은 의미가 없고 그냥 가출이다. 우리나라에서 2002년도에 요 나이 또의 사람이 이렇게 없어졌으면은 네. 수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가출로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경찰이 이 씨의 실종을 가출로 보고 수사를 하지 않자 남편이 직접 아내를 찾아 나섰습니다. 경찰이 실종 신고를 받아주지 않자 남편은 직접 아내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금이 인출된 은행에서 중요한 단서를 하나 찾았습니다. 현금 인출기 CCTV 영상에는 모자를 깊게 눌러쓴 남자가 아내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렵게 얻은 CCTV 영상을 들고 다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오히려 CCTV 속 남자를 이정란 씨의 내연남으로 봤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경찰의 도움을 포기하고 CCTV 속 남자의 얼굴이 담긴 전단지를 붙이며 실종된 이정란 씨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청주 시내 어디에도 이 씨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를 봤다는 목격담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애타는 시간이 흘러 그녀가 실종된 지 2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가족들이 살고 있는 3층짜리 건물에서 묘한 악취가 풍겨오고 있었습니다. 악취는 옥상 쪽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냄새의 원인을 찾아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한 아들. 냄새는 옥상 문 옆에 있던 물탱크실에서 풍겨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불길한 기운을 누르며 물탱크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반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앞치마를 맨 채 앉은 자세로 사망해 있는 엄마 이정란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시신은 심하게 부패한 상태로 얼굴의 형태를 알아보기 힘든 정도였고 머리는 산발이었습니다.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인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물탱크실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씨가 실종되고 이틀째 되던 날, 가족들은 건물의 지하부터 옥상과 물탱크실까지 샅샅이 뒤지며 이 씨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때는 발견되지 않았던 시신이 왜 지금 물탱크실에서 발견된 것일까? 경찰은 범인이 시신을 다른 곳에 보관하고 있다가 후에 물탱크실에 옮겨 놓은 것으로 봤습니다. 먼저 이제 CCTV 속에 ATM기에서 인출을 하고 있는 모자를 쓴 남성의 모습이 당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직접 경찰로 찾아가서 이거면은 수사를 해주겠지라고 하는데 경찰은 의외로 이게 이거 봐라. 그 1,000만 원 인출한 게 내연남의 흔적이었듯 이것도 오히려 이 내연남의 모습을 찍힌 것 아니냐. 아니 내연남일 수도 있고 내연남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수사를 해야죠.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렇죠. 상황인 확인을 거죠. 해야죠. 혹시나 강력 범죄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갑자기 내연남이 등장하는 것은 네. 경찰의 오바죠. 불구 상태인 남편과 사회생활하라는 아내.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의 40대 50대의 남자 경찰이라고 하면은 바람을 폈겠지. 네. 거의 90% 이상 들었을 겁니다. 그 남자 경찰들한테는. 아니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럼 1,000만 원 갖고 뭘 할 수 있습니까? 둘이 바람내 도망가는데 뭘 해나요? 네, 크게 오래 장기간은 힘들 것 그러니까요. 같네요. 네. 그럼 바보 같은 해석이잖아요. 네. 아니 그럼 차라리 그렇게 도망갈 생각이었으면 남편 명의로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일명 좀 그렇죠. 뽑아가지고 한 가지 이쯤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비밀번호를 안다는 사실을 가지고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 이 남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경찰이 얘기한 대로 네. 거봐 비밀번호 어떻게 알았겠어. 그 관계인 내연남이거나 아는 사람이거나 했겠지. 심부름 네. 시켰긴 했겠지. 또 하나는 진짜 강력 사건으로 고문을 해서 협박을 해서 네. 변호를 알아냈거나 범인일 가능성이 범인까지 높은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쨌든 이 시신이 발견이 됐어요. 시신이 발견된 시점하고 장소가 묘합니다. 어쨌든 부패가 상당히 됐고 이게 당시 6월이었기 때문에 그 계절을 좀 감안을 하고요. 23일째 되던 날 이 집이 다세대 주택으로 한 4, 5층 정도 되는 건물이고요. 이 집 위에 꼭대기층 올라가 옥상 쪽에 문을 열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그 안에 물탱크가 들어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물탱크와 벽 사이쯤 되는 공간에서 이 앉은 채로 발견이 됐다. 그 복식을 보면 아마 그 당시에 반바지, 티셔츠 그다음에 이제 앞치마 썰려다 남아있는 야채를 감안을 했을 때 아무래도 조리 중에 그 연장선상에서 좀 보일 수가 있을 텐데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몰래 들어온 누군가에 의해서 기습을 당해서 바로 죽이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체크카드에 비밀번호 알아야 네. 되니까. 그리고 결박을 하게 되고 전화기 선을 뽑아놨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 가족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튿날 이 건물을 샅샅이 뒤졌다. 혹시나 이 건물 어디에 흔적이 있을까 싶어서. 근데 당시에는 물탱크실을 확인했을 때 보이지 않았는데 옥상과 물탱크실까지 누가 뒤졌는지. 가족들이 모두 다 같이 3명, 4명이서 몰려다니면서 뒤졌는지 절대 그러지 않았겠죠. 네. 더블 체크는 아마 안 했을 것 당연히 같아요. 안 하죠. 네. 누가 또 그럼 당연히 신뢰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보통 수색이라고 하는 건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거고 네. 물탱크가 둥그렇잖아요. 네. 그럼 문을 열었을 때 저쪽 구성이에 시체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만약에 이튿날 발견해야 되는 사람은 굳이 열어서 들어가서 뒤를 확인해야 되는데 네. 그걸 안 했던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 외부인이 간도 크게 왔을 수 있어? 아니죠. 네. 그럼 내부인이죠.
라고 하는 확증 편향이 생긴 거죠. 그럼 가족 중에 누가 범인이다. 당연히 범인이죠. 그러면은 자식일 수는 없으니까 다리를 저는 남편 대신에 네. 사회생활을 하는 가정주부 이런 어떤 틀이 생기면은 네. 누가 범인이겠어요? 남편을 강력하게 추정을 하는 그렇죠. 동기가 그러니까 되는. 이것은 네.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여기서 강력한 또 범인의 범죄 심리를 알기 위해서 집에 그대로 두고 간 게 아니라 그 건물 내에 장소에 이동을 시켰다. 이 시체를 갖다 놓은 방식, 그다음에 장소 선택 이런 부분을 가지고 범인의 심리를 뭘 알 수 있을까요? 시신을 감추면은 약간 시간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역으로 생각해서 어떤 사람이 아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 사람한테 범행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을 가출로 위장 스테이징을 할 생각이었다고 하면은 네. 뭔가를 했겠죠. 근데 그것을 안 한 사람이면은 즉흥적으로 생각을 했을 사람이다. 네. 감춰놓을 생각만 하고 그러면 모르는 비면식 강도범인 것이 맞을 수 있겠다. 돈을 인출한 시점이 당일날 시점에 인출한 것이 아니라 다음날 인출했다는 것이 저는 그런 게 연관이 돼 있나 싶어가지고. 연관이 되죠. 네. 왜냐하면 시체를 발견하잖아요. 네. 아들이든 뭐든 누구든. 네. 그러면 당연히 경찰한테 신고해갖고. 은행 정지시키니까. 근데 네. 그거를 정지시키지 못하게끔 하는 방법으로 감춰놨다고 하면 이 범인은 경험치가 있는. 시신이 발견되자 실종 사건은 살인 사건으로 바뀌어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제일 먼저 용의자로 의심했던 사람은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피해자 이 씨의 시신이 발견되자 경찰이 생각한 제일 유력한 용의자는 남편이었습니다. 아내 이 씨는 당시 청주 지역 돼지띠 모임이라는 인터넷 동호회에서 활동 중이었습니다. 아내가 동호회 사람들과 활발하게 교류를 하며 지냈기 때문에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결국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을 거란 추정이었습니다. 남편은 1991년 교통사고로 한쪽 팔을 잃고 다리도 심하게 절었습니다. 그때의 사고로 1급 장애 판정을 받은 남편. 만약 경찰의 추정대로라면 남편이 범인이라면 한쪽 팔로 아내의 시신을 끌고 계단을 올라가 물탱크실에 유기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경찰은 사건 추정 시간을 오후 3시 30분에서 오후 5시 사이로 봤습니다. 사건이 벌어지던 날 오후 이정란 씨는 인터넷 동호회 회원 중 한 여성 회원과 채팅을 했습니다. 여성은 그날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대화였어요. 특별히 기억나는 거? 그 친구가 아들 도시락인가 밥을 해야 한다고 나가서 대화가 끊어졌어요. 오후 3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채팅이 끝난 시간은 정확하게 오후 3시 30분이었습니다. 부엌에 반찬거리가 정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채팅의 내용과 상황도 일치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 일 없이 일상을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은 이 씨의 가족이 사는 3층 건물의 세입자들을 탐문 수사했습니다. 대부분 대학생이거나 술집 종업원들이 새들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낮 시간에도 건물 전체가 비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했습니다. 누구도 그 시간대에 수상한 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실로도 남편이 범인이란 사실이 입증된다고 했습니다. 집에 침입한 적이 없고 수상한 소리가 나지 않았다는 것은 면식범, 그것도 아주 가까운 사람일 거란 추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시간대에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업자들과 함께 다녔던 사실이 확인됐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남편에 대한 의심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사람을 시켜 살해했다면 굳이 알리바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돈을 인출하던 CCTV 속 남자가 남편의 공범이라는 소리였습니다. 장애가 있으셨는데 다리도 불편했지만 한쪽 팔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당시 알리바이, 경찰이 그를 의심했던 부분, 그리고 교수님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만약에 남편이 의심이 된다고 하면 그럼 끌고 올라갔다고 하면은 물론 부패가 됐지만은 몸에 아니면 옷 같은데 흔적이나 상처가 있을 수 있겠죠. 네. 뭘 이걸 업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지금 팔이 하나 없고 다리를 저는데 그거는 사실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공범이 같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네. 여자 하나를 죽이려고 공범이랑 같이.
그거는 사실은 생각하기 어렵죠. 어쨌든 경찰의 입장은 공범이 있다. 네. 근데 그 공범은 돈을 인출하는 공범으로만 생각하는 것과 네. 아니다. 현장에서 죽이고 유기하는 것까지 같이 생각하는 공범 두 가지를 다 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현장에 유기를 도와줬던 공범 아니면 차라리 그게 아니라 남편은 아예 없었고 네. 왜냐하면 알리바이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몰래 어떤 누구를 시켜서 자기 부인을 죽이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게 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아니까. 그럼 남편이 굳이 그럴 이유가 있느냐. 치정이라고 하면은 자기 마누라를 다른 사람의 손에 죽게 하고 아니면 또 그래서 1,000만 원을 굳이 빼게 해서 그런 복잡한 짓을 왜 하죠? 어디 놀러 가게 해갖고 사고로 죽이거나 네.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대단히 쉬운 많은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네. 아주 어렵고 복잡하면서 시체도 자기 집 물탱크에 넣어야 되는 이런 기괴한 그걸 왜 하죠? 동기로 생각하면 현장에 남아있는 감정의 흔적은 혹시 있을까요? 시체를 봐야죠. 아, 근데 너무 부패가 돼가지고. 그렇죠. 이게 네. 페이셜 배터리라고 하는 네. 치정이라고 하면 페이셜 얼굴을 아주 심각하게 손으로 때리는 방향 네. 정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치정, 그러니까 분노. 네. 근데 그거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뼈는 골절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보고가 안 되는 거고 네. 대략 어떻게 죽였냐 하면 대략적으로는 경부 압박일 가능성이 없겠죠. 왜냐하면 칼이나 이런 거 썼다고 하면 그 상처는 있었을 테니까. 네. 그러면 경부 압박으로 죽였다고 하면은 그것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느냐. 이 치정이라고 하는 걸. 그거는 좀 어렵고 그러면 남편이 아니라 교사를 받은 네. 누군가가 그냥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교사를 받을 정도면은 뭔가 연습도 했을 것이고 아마 상황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네. 뭔가 이렇게 실수가 이렇게 많아. 그러고 마치 음식이 조리했던 것을 정리해 갖고 가방이라도 쌓아놓지. 네. 나가려고 했던 것처럼. 가출. 그것도 네. 안 해. 그러면 이 남편이 교사했다고 볼 수가 있느냐? 네. 그건 너무 떨어지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용의자를 추정해 보기 위해서 저희 또 다른 단서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시간대에 이 씨의 집 전화기로 어딘가에 전화를 건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 이정란 씨가 사용하고 있던 카드 회사의 콜센터였습니다. 누군가 이 씨의 신용카드와 마이너스 통장까지 빠짐없이 조회한 흔적이 통신 기록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물탱크 밑에서는 이 씨의 소지품도 발견됐는데 범인은 가방과 지갑은 그대로 둔 채 카드와 휴대폰만 훔쳐 달아났습니다. 돈을 인출한 시간은 오후 5시 22분. 범인은 70만 원씩 여러 번에 나눠 돈을 인출했습니다. 이 씨가 사라지고 그녀의 돈을 계속 빼내가고 있는데도 범인은 수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가 가출을 했다고 생각하고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씨가 실종되고 이틀 동안 그녀의 휴대폰은 청주 시내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휴대폰이 이동한 흔적도 이 씨가 가출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시신이 발견되고 남편이 용의선상에 오르자 경찰의 주장은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공범에게 시켜 아내가 살아있는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휴대폰 위치를 옮겨 다니게 했을 거라는 추정이었습니다. 네, 당시에 다른 단서들을 좀 더 살펴봤습니다. 집에서 전화를 건 기록이 있었어요. 그 전화선 코드가 뽑혀있는 그 전화기로 전화를 건 기록이었는데 콜센터의 전화였다. 카드 회사였다. 이거는 아무래도 비밀번호랑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걸까요? 남편이라고 하면 다 알고 있잖아요. 네. 남편이라고 하면 왜 그걸 하죠? 자네각을 확인할 이유는 없다. 예. 그러면 전형적인 강도살인의 모습. 묶어놓고 지갑에서 카드라든가 마이너스 통장을 보고 확인하는 과정이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상태로 보면은 가방과 지갑과 카드, 휴대폰은 23일 동안 다 사라져 버렸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범인의 입장에서 시체를 감추는 행동과 가방과 지갑을 감추는 행동은 똑같죠. 가방과 지갑을 놔두고 사라졌다라고 하면은 범죄 의심. 네. 네. 근데 가방과 지갑을 가지고 사라졌다. 그러면 외출이나 가출. 가출. 그렇지. 네. 바로 그 부분이죠. 저희가 어쨌든 지금 범인을 이게 미제 사건이에요. 아직 범인이 안 잡힌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범인의 어떤 프로필을 저희가 프로파일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단 한 명의 범인이라고 보실까요? 아니면 복수의 범인이라고 보실까요? 두 명일 수는 없죠. 왜냐하면 두 명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머리가 둘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가 물색을 했다 하면 하나는 지우거든요. 네. 근데 이건 물색근을 지우지 않고 놔뒀어요. 의자는 엎어진 거죠. 네. 그럼 이건 혼자라고 봐야 되는 거고 네. 아마도 뭐 몸싸움은 아니라 하더라도 아마 이동할 때 끌고 올라갈 때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끌고 올라갈 정도라고 하면은 두 명은 아닌 거죠. 네. 혼자인 거죠. 범인에 대해서 그렇다면 어느 유형의 어떤 사람들을 조금 찾아봐야 된다. 강도 전과가 있는 네. 범인이라고 보여지고 경험치가 있으면 나이가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물탱크라든가 주택의 구조라든가 이런 걸 알 정도면 30대 40대 넘어야 될 거고 네. 전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남성 혼자일 가능성이 높고 얼굴이 이렇게 비스듬히 나온 것만 나왔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잡지 못했을 것이고 전형적으로 이것은 첫 번째 수사선 설정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미제 사건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사건이잖아요. 네. 동정정과 강도범만 두졌어도 네. 수사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수사는 어렵지 않은 사건이었다. 근데 23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네. 증거가 소실됐고 네. 그리고 도망갈 기회를 줬고 네. 실종 수사를 조금만 했으면은 네.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 두 자식분들 그다음에 이제 남겨진 남편분은 여전히 굉장히 큰 괴로움에 쌓여 있는 사건이고 특히나 이제 범인이 안 잡혔기 때문에 더더욱 억울한 죽음으로 남게 된 사건. 청주의 일명 물탱크 살인 사건을 오늘 다뤄봤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크라임이 여기까지였습니다. 범인을 꼭 잡혀서 피해자의 억울함이 하루빨리 풀리길 바라봅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